다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에 취임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했고 앞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무척 궁금한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돌아보고 수정해야 할 건 수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출입 기자들과도 깜짝 오찬을 하기도 했죠.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지난 1년간 글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예.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예, 어느새 1년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적은 차이로 어려움을 뚫고 당선이 된 것부터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제 받아들였고 윤 대통령 근데 당선된 이후로 맞이한 상황은 극심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치 경험이 일천한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뭔가 마음대로 국정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취임 초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 흘러서 1년이 됐다. 중간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을 끌어왔던 1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정, 상식을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어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기반한 것, 즉 시장경제 원칙, 우리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가지 축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1년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저항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도 아마 그 점을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걸로 보고 윤 대통령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인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자세로 남은 임기를 다 하신다면 국민들께 기억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자화자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한겨레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부정평가가 6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긍정평가가 한 36%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과도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신 의원님, 이 부정평가가 한 6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점체로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우리 정치가 워낙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진영 정치가 돼 있어서 그것도 물론 있죠. 여소야대도 물론 있지만요. 공정과 상식을 기치를 내세웠는데 공정도 그렇고 상식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깨져가지고 기대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 이게 지금 이 공무원들 얘기가 핵심을 찌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실이 그 당시 청와대가 전부 적었거든요.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서 적자 했죠? 생존인데 지금은요 그게 바뀌었답니다.
듣자 생존이랍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을 얘기를 하면 59분 가까이를 대통령이 얘기하고 1분 정도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듣자 생존이 공무원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뭐 다른 얘기, 뭐 거창한 얘기 할 것도 없이요. 대통령이 일단 좀 듣고 들으면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일단 들을 태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해봐야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게 되고 혹시 말을 하게 되면 일단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하기 때문에 또 말을 못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뭐 시장경제, 자유민주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공연불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대통령이 1년 됐으니까 이제 말 그만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네. 뭐 신 의원님은 굉장히 좀 앞으로 부정평가 60%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재덕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 부정평가 60%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1년간 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은 시차를 두고 저는 국민들에게 좀 알아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3대 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금 개혁해야 되고요, 노동 개혁해야 되고 교육 개혁해야 되는데 늘 이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간표 요인이 늘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당장 연금 개혁만 한다 하더라도 시작되는 순간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합니다. 네. 노동 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프레임에 시달리기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또 노동 개혁이고 실제로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52시간제에 관한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69시간을 가지고 나온 순간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혁 작업들은 늘 간표 요인이 되고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개혁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 기조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만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듭니다. 뭐 네. 외교도 마찬가지고 일본 문제는 그 어떤 정부도 건들기 어려운 거였거든요. 네. 심지어 보수 정부에서도 일본 문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역시도 이제 많은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일본에 손을 내밀었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시차를 좀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그 내용성을 조금 더 알아주신다, 진정성을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어떤 개혁의 성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저 지지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장 기자님. 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득표한 게 48.56%입니다. 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표수가 적었던 그러니까 네. 퍼센트 포인트가 작았던 0.73%포인트 차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대부분 30에서 35%, 40%가 안 되는 수치예요. 네. 뽑았던 48.56%의 사람들 가운데 한 15%는 없어졌다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시 규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경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수출이요 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41%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경제계 쪽에서 대통령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기 자체의 세계 경기 자체가 이를테면은 중국만 하더라도요. 네.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자체적으로는 내수는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미국도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지만 무역 거래는 계속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수출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5%입니다. 물론 반도체라는 것의 성격이 부동산처럼 흐름을 타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상저하고 하반기에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 관계자들의 위기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실업자가 19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경제는 유능하다라는 것이 보수 정당의 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제의 유능함을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외교안보 리스크입니다. 네. 예컨대 지난 한일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잔을 채우면 일본에서 알아서 물컵의 반잔을 채워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 뒤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그리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받아온 물컵의 반잔은 없다. 네. 그래서 사실상 물컵에 반잔을 채운 것마저 쏟아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러 평론가들, 패널들을 통해서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날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 반컵에 해당하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요구는 있긴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일본의 소식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 외교안보 리스크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69시간 논란이 얼마나 컸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게 바로 2030 젊은 세대들에 대한 것인데 과연 그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점수, 득표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건설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비판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밀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48.56%의 득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선거 당시에 연합했던 세력들이 일부 좀 떨어져 나가면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다음 총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일 관계 문제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셔틀 외교차 한국을 방문합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총리의 이 셔틀 외교, 그 한일 관계 복원 노력이 어떤 결과물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 대변인, 기시다 일본 총리 이번에 들어오면 우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장 기자님은 우리가 많이 줬는데 아직 받아오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시다 총리 혹시 뭐 많은 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대를 많이 해야죠. 아직 일본에서 우리한테 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수출 규제 해제, 예, 화이트 한국에 리스트 대한 부분. 예, 그게 이제 뒤늦게 하나 우리가 얻은 거라고 이제 볼 수 네. 있겠는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직시를 하고 뭔가 반성 어린 태도를 보여주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느냐, 이 점을 아마 보실 겁니다. 네. 외교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빨리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이번에 수출 규제도 한참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일본 총리가 답방의 형식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온다. 이 점을 보면은 일본도 얼마를 더 채워줄 줄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물 반잔을 준 우리에게 보태서 물을 조금 더 채우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1야당 민주당이 일본 총리의 방안에 앞서서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방안에 대해서, 이 한일 외교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했단 말이죠. 네. 시민단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이 민주당이 또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1998년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을 때 상당히 이 전향적인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으니까. 그거의 어떤 벤치마크 수준이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이 정부는 그 정도 수준의 유감 표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현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민주당 당시에 굉장히 호평을 했고 그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상당 기간 지속이 됐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베가 등장을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퇴색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기시다 정부는 뭐 아베의 철저한 어떻게 보면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퇴색시킬 만한 또 여러 가지 이 선언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한참 두 나라 간의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각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좀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렇게 정말로 실무적인 그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죠. 대화를 해야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건 맞는데 예. 이번에 이 기시다의 정치적 기반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까지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그 아베가 흐트러뜨려 놓은 이런 그 기반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정치적 기반을 기시다 총리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보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 거죠. 특히 안보실장이 직전에 지금 왔다가 갔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렇게 급하게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와서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안보의 방점이 찍히고 북한 문제가 있고 확장 억제 선언을 확장하는 수준에서 내실화하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네. 점에서 봐서 과거사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장 기자님, 네. 기시다 총리 측이요. 한국에 왔을 때 이튿날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부분 갖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보도가 나와서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서 지도부의 원내수석도 통화하고 전략위원장도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윤호중 의원께도 전화를 드리고 이제 다양한 다각도의 그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보도에 나온 민주당 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으로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오면 당연히 만난다. 왜 안 만나냐? 기시다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첫 번째 그 과거사 문제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이 아주 분명한데 이거와 관련된 그 일본 측의 입장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2021년에 자오리지엔 그 외교부 대변인이 밝힌 바도 있는데요.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이 문제 제기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반드시 좀 얘기를 좀 일본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만나겠다 이런 입장임을 꼭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네, 김재도 의원님,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딱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좀 챙겨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과거사 문제에 관한 그 발언이 저는 있어야 되겠죠. 아마
대한민국 외교부 역시도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시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에 빠르게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렇게 빨리 방문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시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마음이 좀 초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문을 네. 해서 이런저런 성과들을 가져왔고 실제로 핵 우선과 관련돼서는 1대1로 협약을 하는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라는 자부심이 기시다에게는 계속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아시아 패권 국가야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을 텐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화합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아마 급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성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4년의 국정을 더 이끌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정치적 자산이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